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제가 토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범죄 수법이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건 인육을 먹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더욱 기괴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시카님과 달리안님이 많이 소개해 주셨듯이 식인 범죄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건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오늘 스토리는 미국 인싸 대학생이 벌인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에 사는 스티븐스 부부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아내 미셸과 남편 조는 평소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해. 매일 밤마다 차고 앞에다가 이렇게 의자 두고 바깥 풍경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게 일상이었대. 플로리다가 열대기후다 보니까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시원했거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이 부부의 낙이었던 거야. 2016년 8월 15일. 그날도 평소와 같이 차고 앞에 테이블 두고 신선한 밤 공기 마시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오후 9시쯤? 평화롭기만 하던 부부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져. 갑자기 주변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부부는 어렴풋이 들리는 이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고 뭐지? 하면서 주변을 살펴봤어. 근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서 돌진해오고 있는 거야. 이게 점점점 가까워오는데 그건 바로 거구의 남성이었지. 심지어 그 남자 손에 칼이 들려있는 걸 발견하게 돼. 부부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고 빠르게 도망가려고 했지만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 남자의 속도를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어. 눈 깜빡할 사이에 허둥지둥 피하려던 그 부부의 코앞까지 다가온 거야. 그리곤 들고 있던 칼로 목, 가슴, 배 할 거 없이 무자비하게 찌르기 시작해. 부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로 쓰러졌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 평화롭던 거리는 부부의 살려달라는 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웃들은 놀라서 하나둘씩 밖을 내다보기 시작해. 범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 듯 했지만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이더라고. 아랑곳하지 않고 부부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는 거야. 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에 다들 경악했어. 가장 먼저 이 사건을 목격한 이웃이 당장 911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빠르게 도착했지.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너무나 끔찍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해. 길거리에는 피가 흥건했고 저 멀리 아내 미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야. 그녀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 잠깐만, 그러면 남편은? 경찰은 금방 남편 존을 발견할 수 있었어.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나 끔찍해. 범인이 남편 위에서 여전히 그를 공격하고 있더라고. 존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소리쳤지만 그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지. 그런데 범인의 입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야. 그리고 무언가를 우걱우걱 먹고 있는 것 같아. 무슨 한 마리의 짐승 같은 모습이었어. 경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는데 두 눈을 의심하게 돼. 범인이 씹고 있던 건 존의 얼굴 살이었던 거야. 범인은 마치 짐승같이 사람의 얼굴을 뜯어먹고 있었어. 경찰은 범인을 제압하기 시작해. 아니, 제압하려고 했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아까 말했다시피 이 남자가 덩치도 엄청 크고 키도 컸거든. 그런 거구의 남성이 시신에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는데 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야. 몇 명이 붙어서 막 그를 잡아 떼려고 했는데 이 잔뜩 흥분한 거대한 남자를 진정시키긴 쉽지 않았지.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그를 제압한 후에야 간신히 수갑을 채울 수 있었어. 범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이 남자가 잡혀가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사람을 먹었어요.
날 죽여주세요. 범행과 체포 과정에서 엉망이 된 그의 얼굴을 닦아내니까 생각보다 앳돼 보이는 얼굴이 나오더라고. 범인은 겨우 19살이던 오스틴 헤러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를 다니던 그냥 멀쩡한 학생이더라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도 하나 밝혀지는데 오스틴은 심지어 학교에서 완전 인싸였대. 친구도 많고 막 파티도 자주 참석하고 인기도 많은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해. 게다가 집이 꽤 잘 살아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어. 아버지는 치과 의사에 어머니는 약사로 어릴 때부터 해변가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지냈었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레슬링과 럭비도 잘해서 선수를 한 적이 있을 정도였어. 근데 둘 다 좀 덩치가 커야지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 그래서 그렇게나 체격이 좋았던 거야. 당시에 키도 180에 90kg로 덩치가 엄청 좋았다고 해. 경제적으로도 또 인간관계도 부족함이 하나 없어 보이는데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 혹시 그 피해자 부부한테 원한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범행 동기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경찰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 심지어 경찰들이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는데 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야. 주변인들도 이게 믿기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어. 다들 하는 말이 애가 엄청 순하고 착했대. 심지어 럭비 경기를 할 때조차 막 애들 밀치고 막 이런 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공격 쓰면서 공격도 못하냐 이러면서 코치한테 혼날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 순둥이였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뭐 길 가다가 시비를 붙었다던가 그런 건가 하고 생각해봤는데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살펴봐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오스틴은 범행 직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있었어. 진짜 부부랑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던 거지. 근데 여동생이 말하길 요 근래 오빠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였대. 사실 오스틴이 며칠 전부터 좀 이상한 말도 하고 평소 같지 않았다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동생한테 야, 나 사실 반인반견이야.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이게 뭔지 알아? 그 반인반견이라는 게 반은 인간이고 반은 개라는 거거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동생도 뭐래? 이러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던 거고. 근데 그때부터 오스틴은 자기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동물스러운 행동을 하더라고. 이게 어떤 식이냐면 막 집 근처에 덤불 헤집고 다니고 막 자기가 개처럼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러면서 마당을 미친 듯이 질주하기도 하고 키우는 강아지 자리 뺏고 계속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지. 그렇게 사건 당일 그날 가족들이랑 식당에서 외식했다고 했잖아. 근데 밥 먹는 내내 막 흥분한 개처럼 막 숨 거칠게 쉬고 막 씩씩거리더래. 와 진짜 가족들 당황스럽지. 그래서 왜 이래 이러면서 애를 말리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 음식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라고 소리치면서 화를 내더니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야. 근데 얘가 얼마나 빨리 달리던지 가족들이 뭐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였어. 그렇게 팜비치 카운티의 길거리를 개처럼 질주하다가 피해자인 스티븐스 부부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돌진해서 무참히 살해한 거지. 경찰서에 잡혀간 오스틴은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어. 그리고 경찰에게 입에서 씹다 남은 그 찌꺼기를 뱉어서 보여주는데 그 안에는 존의 것으로 보이는 살점과 머리카락이 잔뜩 엉켜 있었다고 해. 이게 너무 기괴하잖아. 아니,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냐고. 결국 경찰은 이게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했고 마약 검사를 진행해보기로 결심해. 오스틴이 환각제에 취해 있다는 거 말고는 이 범행에 대해서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생각해보면 오스틴이 범행 전부터 쥐가 개라고 주장하면서 이상한 행동했지? 거기다가 이 끔찍한 범행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약을 안 했다는 게 더 이상해.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놀랍게도 결과는 음성. 마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처음 보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살해하고 그의 얼굴까지 뜯어먹은 거지. 얼마 뒤 오스틴의 재판이 시작됐어. 변호인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고. 온전하지 못한 정신상태 때문에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지. 오스틴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신과 진단기록과 가족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어. 오스틴은 한동안 스스로 초능력이 있다고 믿고 또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 마냥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언젠가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대. 거기다가 이상한 종교 사상을 갖더니 악마가 자꾸만 자기를 쫓아온다라는 착각을 하기도 했고 심할 때는 직접 악마를 봤다면서 막 덜덜 떨기도 해. 그리고 종종 자작곡을 썼는데 그중 한 곡의 가사가 충격적이야. 소녀의 얼굴을 맛있다고 표현하더라고. 근데 이게 피해자 존의 얼굴을 먹은 것과 좀 연관이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오스틴은 심각한 양극성 장애와 급성 조울증을 앓고 환각을 목격한 적도 있다면서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상태였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야. 그러면서 오스틴은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그냥 마음의 병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람이 바뀐 것뿐이다 라고 하더라고. 당연히 이 주장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 역시 심신미약으로 넘어가기엔 너무나 잔혹한 범죄라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어. 그렇다면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오스틴의 판결은 무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야.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오스틴의 범죄는 너무나 잔혹했어. 아무리 심신미약이라고 해도 여기에 대한 죗값은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오스틴이 제정신이건 아니건 스티븐 부부는 끔찍하게 살해당했어. 무엇보다 남겨진 유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됐다고 생각해. 하지만 판사는 오스틴과 그의 변호인단의 손에 들어줬지. 그 결과 오스틴은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가게 됐어. 죄수가 아닌 환자 신분으로 치료를 받게 된 거야. 심지어 완치 판결을 받으면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데 이게 말이 돼? 근데 얘한테 마약뿐만 아니라 알코올도 검출되지 않았거든. 그런데도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심신미약으로 풀려났고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오스틴이 애초부터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하고 정신질환을 핑계로 빠져나가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내놓기도 했어. 물론 이건 내 생각인데 이게 아예 일리가 없어 보이진 않거든. 오스틴은 범행 전날 칼을 미리 준비했어. 그러니까 이게 의심쩍잖아. 범행 전날이라고 하면은 쥐가 반인반견이라면서 개처럼 행동한 그런 그날인데 계속 짐승같이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그 와중에 갑자기 멀쩡히 두 발로 걸어가서 마트 가서 칼 샀다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겉보기에는 충동적으로 그냥 정신 나가서 저지른 범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흉기를 준비할 정도로 계획된 행동이 아니냐는 거지. 물론 이건 그냥 추정일 뿐이고 진실은 오스틴만 알겠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부부를 칼로 찌르고 뜯어먹기까지 했는데 심신미약을 이유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오스틴. 이 판결은 유족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분노하게 했어. 앞서 말했듯이 오스틴은 부유한 집안이다 보니까 초호화 변호인 단을 꾸렸거든. 그러니까 변호사 여러 명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국리를 한 거지. 이게 풀어주려고. 오스틴의 무죄 판결으로
진정한 범행 동기는 끝까지 알 수 없게 돼버렸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스틴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뭔지 몸소 보여줬다는 거야. 그는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편히 쉬다가 완치 판결 받으면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 계속 이어갈 거고. 애초에 무죄니까 전과 기록도 하나도 안 남았어. 이런 법으로 피해자의 존엄과 시민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 난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뿐이야. 오늘 사건 진짜 답답하지? 난 정말 이 스티븐 부부가 너무나 안타까웠어. 아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공격받고 심지어 범인은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잖아. 나는 앞으로 돈이 아니라 죄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나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 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터리 디바 메이입니다. 얼마 전에 여행을 떠났던 한 인터넷 방송인이 캄보디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게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은 제대로 조사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진실이 왜곡될까봐 더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사건도 그와 비슷합니다. 심지어 정부도 또 경찰도 나 몰라라 하니까 유족들만 미쳐버리는 거죠. 일단 오늘의 스토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진 속 이 소녀는 독일에 사는 17살 마이크 만솔트야. 시간은 2016년 7월 8일인데 이날은 마이크한테 엄청 특별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가는 날이었거든. 목적지는 지중해에 있는 유명한 휴양지인 몰타였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탔고 출발 전에 가족들에게 잘 다녀오겠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어. 마이크 엄청나게 신나 보였지.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이 여행을 기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여자친구인 안토니아가 몰타에서 어학연수 중이었거든.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김에 오랜만에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는 거야. 당시 17살이던 이 풋풋한 커플은 매일같이 영상통화하면서 이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렸었고 짧은 비행이 끝나고 드디어 마이크는 몰타에 도착하게 돼. 참고로 몰타는 신혼여행 1순위로 꼽힐 만큼 지상낙원인 휴양지야. 당연히 관광객이 끊기질 않았었고 크기는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로 아담한데 전 세계에서 몰려들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지? 몰타에 처음 도착한 마이크는 이 난생 처음 보는 풍경에 완전히 매료됐어. 카메라로 이곳저곳 찍고 구경하느라고 바빴지. 근데 그 와중에 부모님이 또 걱정할까봐 사진도 보내고 또 중간중간 연락도 잊지 않았어.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던 여자친구도 만나게 돼. 모든 게 다 꿈만 같았어.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일주일이 지난 7월 17일인데 여자친구 안토니아는 먼저 독일로 돌아가고 마이크는 몰타에 조금 더 남아서 혼자 여행을 즐기기로 해. 다음날 마이크는 몰타에서 한 유명한 유적지인 지하묘지 카타콤에 가려고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섰지. 참고로 여기는 옛날에 사람들이 그 기독교 박해 때문에 숨어 살던 곳이래. 카타콤에는 한 1000여 구 정도의 시신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마이크는 카타콤에 가기 전 근처 항구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빌렸어. 그리고 한 오전 10시쯤에 아버지랑 여자친구한테 음성 메시지도 보내거든. 자전거 타는 게 재밌긴 한데 길이 너무 가파라서 중간에 내려서 좀 걸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런 도전이 너무 좋다면서 뭐 이렇게 여행을 잘 즐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지. 그런데 10시 메시지 이후로 마이크의 연락이 좀 뜸했어. 아니, 돌아다니느라고 바쁜가? 가족들은 걱정은 됐지만 다 컸으니까 그냥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게 돼. 이제 좀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나 보다 싶었던 거지. 그렇게 시간은 무려 일주일이나 흘렀어. 근데 이때까지도 마이크의 연락은 없었는데 그냥 알아서 잘 돌아오겠지 생각한 거야. 그러다가 7월 22일 이날은 마이크가 귀국하는 날인데 어머니랑 여동생은 공항으로 마이크를 마중 오게 돼. 저녁 10시 15분 도착 예정이었거든.
하지만 그날 마이크는 공황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 어머니 수자는 아들에게 수십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계속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었고, 어느덧 탑승객이 다 내렸는지 공항이 한산해졌지만 끝까지 마이크는 나타나질 않아. 뭔가 불안해진 모녀는 결국 공항 데스크로 가서 혹시 안 나온 사람이 있나 물어봤는데 직원이 아주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 마이크가 타고 올 예정이었던 LH360 편이 결항이 됐다는 거야. 그럼 마이크가 분명 가족들한테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이상했지. 사실 더 문제는 지난 일주일간 아들과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연락이 된 적이 없다는 거야. 그제서야 가족은 불길함을 느꼈고 그날 새벽 2시 즉각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어. 다음 날인 7월 23일부터 공식적으로 마이크 실종 사건 수사가 시작돼. 우선 경찰이 행적을 추적했지? 근데 놀라운 게 밝혀져. 이미 나흘 전 몰타에서 마이크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가 묵던 그 호텔에서 신고를 한 거였어. 숙박객이 사라졌다면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지. 그런데 그 몰타 당국이 이 사실을 정작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았던 거야.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수색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이 급해진 가족들이 몰타 당국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독일 경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그 약속을 받게 돼. 마이크 아버지랑 형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직접 몰타로 향했고 거기서 실종 당일 행적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지. 우선 마이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7월 18일이었어. 그러니까 그 카타콤을 가려고 호텔에 나섰던 바로 그날이었지. 10시쯤에 한 자전거 렌트하고 가족들하고 여자친구한테 음성 메시지를 남긴 그 후부터 행방이 묘연한 거야. 렌트한 자전거도 같이 없어졌었고 그 후에는 특별한 흔적이 별로 없었어. 몰타에서도 여행 왔던 그 독일인을 찾는다면서 대대적인 수색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그러던 7월 26일에 몰타 경찰서로 신고 전화 한 통이 들어오게 돼. 몰타에서 가장 높은 절벽인 그 딩리 절벽 아래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데 신원 비상이래. 이 소식을 듣게 된 마크의 아버지와 형은 설마 하면서 현장으로 향했어. 절벽에서 발견된 시신은 꽤나 오랫동안 방치된 듯해. 제대로 된 소지품도 없었었고, 신발도 안 신은 상태였고. 게다가 그 부패도 많이 진행돼서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더라고. 하지만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 시신을 보는 그 순간 자기의 아들임을 확신했대. 그 후에 DNA 검사가 진행됐는데 안타깝게도 마이크가 맞았어. 실제로 절벽 주변을 조사해봤는데 마이크가 렌트했던 자전거도 발견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마이크가 맞는 거지. 몰타 경찰은 정황상 절벽 관광 중에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추측하게 돼.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부검해보니까 마이크의 허리뼈에 골절이 2군데나 있어서 그게 추락사라고 여겼던 거야. 추가적으로 절벽 근처 여기저기에서 선글라스, 신발, 카메라도 찾아냈어. 경찰은 당연히 이게 마이크의 유품이라고 생각했고 가족들한테 전달했는데 어머? 이게 유족들이 보니까 이게 다 마이크 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단 한 개도 자기 아들 게 아니더라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근데 어쨌든 결정적인 사인은 추락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 주근이의 소지품들을 막 열심히 찾진 않더라고. 그렇게 수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지. 그 와중에 마이크의 시신은 부검 후에 몰타의 한 영안실로 옮겨졌어. 그때가 8월 8일이었는데 아버지가 절망적인 심정으로 아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지. 그런데 이때 직원 한 명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속삭이듯이 말해. 들어보니까 사실 마이크한테 골 자른 적이 없다는 거야. 에? 잠깐만.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부검소견서에서 척추에 2곳이나 골절은이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애초에 그 가파른 절벽에서 추락사라며. 근데 골절은 적이 한 군데도 없다고?
너무 놀란 아버지가 뭐라고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그냥 황급히 자리를 떠나더라고. 아버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에 연락을 했고 그 출동한 경찰은 그 직원을 찾아내서 추궁을 했지? 근데 아까랑 다르게 직원이 뭐 자기는 모르겠다면서 그냥 얼버무리더라고. 그 순간 아버지 머릿속에 뭔가가 떠올랐어. 그 숨진 아들 옆에 있던 그 자전거. 생각해보니까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진 것 치고는 자전거 상태가 너무 멀쩡했던 게 문득 떠오른 거야. 이때부터 아들 죽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결국 8월 17일, 마이크의 시신은 독일로 보내졌고 재부검이 이뤄지는데 담당 부건이가 관뚜껑을 여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하더라. 분명 몰타에서 받은 감정서에서는 몰타에서 독일로 오기 전에 시신을 방부 처리했다고 적혀 있었거든. 근데 뭐가 이상했냐면 원래 시신을 방부 처리할 땐 포르말린이라는 그 화학약품을 써. 근데 그 냄새가 하도 독해서 원래 같으면 그 뚜껑을 열자마자 바로 풍겨온대. 근데 마이크의 시신에서는 그 약품 대신 그냥 부패한 냄새만 코를 찔렀지. 그럼 그 방부 처리 안 한 거야? 근데 정말로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 마이크의 그 신체 사이즈에 비해서 시신이 너무 가볍더라고. 그래서 무게를 재봤더니 35파운드. 그러니까 겨우 한 16kg 정도인 거야. 근데 16kg면 유치원? 뭐 초등학생? 그 정도 몸무게거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마이크의 시신은 뇌, 심장, 폐, 간, 위, 췌장, 그리고 방광까지 대부분의 장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 네, 그나마 남아있는 건 왼쪽 신장이랑 횡격막, 비장, 그리고 대장의 잔해만이 조금 남아있더라고. 너무 이상해. 장기가 왜 없어? 게다가 시신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해. 그러니까 어떤 외상도 또 골절해 온 적도 전혀 없었어.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려고 몰타의 부검이에게 연락하게 돼. 그랬더니 애초부터 장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걸 진작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따졌거든. 이따 몰타 측은 이미 그 시신이 오래 방치됐으니까 쥐나 뭐 야생동물이 장기를 처리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해. 또 뇌는 강한 햇빛에 의해서 또 녹았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늘어놓더라. 이걸 들은 유가족은 반발했지. 일단 신체 어디에도 뭐 쥐 같은 외부 짐승에게 물린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거든. 그런 동물이 먹은 거면 뭔가 뜯기든 물리든 그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돼. 그리고 시신이 일주일 정도 그 강한 햇빛 아래 있었던 건 맞아. 그렇다고 뇌가 녹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애초에 마이클 장기 대부분이 그 아무 흔적 없이 깔끔하게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 하지만 몰타 부검이랑 경찰은 나 몰라라 했어. 어쨌든 사망 원인은 그냥 사고 때문이라면서 끝까지 우기기만 해. 결국 이 사건은 몰타와 독일, 그러니까 아예 국가 차원으로 갈등이 번지기 시작했지. 아버지는 몰타 당국에 사건에 관련된 문서 원본을 요구했어. 이게 수사가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그냥 확인해 보려고 한 거지. 근데 몰타에서 보낸 문서들을 보니까 그 부검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이 거의 다 누락되어 있더라고. 사실 부검에서는 사망 원인, 시간, 뭐 이런 주요 정보들을 다 알 수 있으니까 모든 단계를 전부 기록하고 또 사진으로 남겨둬야 되거든. 근데 몰타 측에서 보낸 이 소견서에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전부 누락되어 있던 거야. 그래서 가족들은 원본을 요구했지만 몰타 측에서 그걸 안 보내주더라.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만 가. 그래도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했고 그로부터 무려 2년이나 흘러서 2018년 4월 마침내 몰타 측에서 사건 원본 파일을 제공했어. 20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는데 뭐 내용은 똑같아.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크가 절벽에서 추락하는 과정에서
나무에 걸려서 떨어지다 보니까 충격이 흡수돼서 살았지만 또 정신을 잃고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로 인해서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러는데, 아니, 근데 이 결과가 애초에 뭐에서 나왔냐는 거야. 장기가 없는데 어떻게 부검을 하냐고. 그리고 골절은이 없다면서 아무리 나무가 충격을 흡수한다고 해도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 이 자료를 봐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지. 결국 끝까지 그의 죽음이 사고인지 사건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린 가설이 하나 있는데 제3자, 그러니까 장기밀매업자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은 거지. 근데 이 평화로운 휴양지에서 장기밀매가 이루어진다고? 좀 뜬금없이 들리지? 근데 사실 이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몰타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어두운 이면이 있었어. 사실 여긴 관광객들에게만 인기 많은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몰타는 전 세계의 많은 회사들에게 탈세의 통로였어. 이 나라에서 뭐 취득세, 재산세, 뭐 상여세, 증여세 이런 세금이 별로 없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몰타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었고 탈세하는데 이용해 썼던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몰타에는 검은 돈들이 흘러들어왔더라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관광지인데 사실 몰타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부정부패 국가였던 거야. 마이크의 유족들이 왜 그렇게 이 사건에 의문을 품었는지 이게 확대지. 근데 몰타 입장은 굳건했어. 자기네 나라에서는 장기 밀매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서 절대 아니라고 못을 박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그런 거래. 그냥 끝! 입 딱 닫는 거지. 미스테리한 죽음을 맞이한 마이크. 정말 제3자의 개입은 하나도 없었던 걸까? 부검 소견서도 그렇고 자료들에 허점이 많았잖아. 하지만 더 이상의 재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니, 정확히는 몰타 측에서 협조를 안 하니까 못한다는 게 맞겠지. 여전히 마이크의 유족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아들의 장기까지 모두 사라졌다? 가족들의 억장은 무너졌겠지. 이거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하는 그 답답한 마음 너무 이해되는 것 같아.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다 싶지? 다음 주에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돌아올게.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그럼 안녕.